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세 번째 페이지, 신작 추리 소설집 사설 탐정사의 밤을 출간하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또 이 신간 소식을 또 어떻게 가져가지고 제가 기가 막히게 알아채죠. 음침하게 늘 염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듣기로는 그동안 잡지사 등의 청탁으로 써오신 추리물을 이번에 책으로 엮어내셨다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잡지사 아니고 이 잡지사 아니고 얻어가려고 그랬더니 잡지를 찍어서 판매하는 잡지를 출판하는 그런 회사. 첫 추리집인가요? 그렇습니다. 추리소설집으로는 처음인 것 같고요. 여름에 기가 막히네요. 네, 제가 SF 작가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도 돌아보면 SF 소설을 제일 많이 쓴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떤 문예지라든가 어떤 잡지사 이런 데 가서 소설을 하나 써주십시오라고 청탁을 받은 것은 이상하게 추리소설 청탁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희한하게도. 근데 잘 쓰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잘 쓰니까 또 계속 청탁을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엮여 나오고. 그래서 한 8편인가 9편인가 네, 그 정도의 단편 추리 소설들이 모여 있는 기가 막힌 책입니다. 이거 여름 밤에 또 추리집 한번 읽어줘야죠. 약간 여름 밤에 딴 데는 좀 불 꺼놓고 뭐 스탠드나 책을 읽으시는 곳 아니면은 파이프 물고 입에 파이프 물고. 그럼 파이프 꼭 안 부셔도 되고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음악 약간 뭔가 옛날 그런 탐정 영화 주제곡 될 만한 그런 뭐 재즈 음악이라든가 블루스 이런 거 좀 틀어놓고 배경도 약간 1940년대 그때쯤을 배경으로 한. 약간은 좀 고전적인 느낌이 나면서 또 현대적인 감성의 터치가 살아있는 기가 막힌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름밤에 음악 쫙 깔아놓고 읽으시면 이게 여름 휴가로 최고다. 형사 콜롬보 느낌 나는 음악. 그렇습니다. 뭐 굳이 뭐 LA에 안 가셔도 이런 어떤 느와르 감성 그렇습니다. 푹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여름 휴가를 선사하는 책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사설 탐정사의 이거 너무 방송을 광고처럼 활용했네요. 티키타카.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계신 곳이 남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곽재식 작가님. 일단 전화 한번 받아주시죠. 따르르르릉.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취율 조사 전화입니다. 평일 7시 30분에 혹시 라디오 들으시는 거 있으신가요? 이강민의 잡지사요. 매일 듣습니다. 특히 원스 오퍼 타임인 주기율표 너무 재밌어요. 매일 한 3번씩 해줬으면 좋겠어요. 매일.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되고요. 더 모범 답안은 CBS까지 붙여서 이강민의 잡지사. 이강인 아닙니다. 이강인 아니고 이강민의 잡지사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자 질문 하나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구독자 오메가 정보통신님께서 원소 포너타임 애청자입니다. 다 보다 보니 의문점이 드는 게 원소 이름의 끝에 붙여지는 끝말잇기의 최강자들 륨, 듐, 튬 같은 것들은 어떤 비슷한 특성에 따라 정해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 칼슘, 세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끼리의 공통점이 있는가 해서요. 119번 원소로 제식슘, 제식륨, 제식소가 생기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라고. 요거는 이제 이름을 붙이기 나름인데 과학자들이 이름을 붙일 때 대충 이제 과거의 이름이 이미 붙어 있었던 통상 그렇게 많이 불리던 것하고 성질이 비슷하면 이 어감이 비슷하게 말이 끝나도록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만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지역이나 어떤 지명에는 무슨 이야 이렇게 끝나는 게 많죠. 뭐 시베리아, 콜롬비아, 바빌로니아, 뭐 볼리비아, 라트비아 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콜롬비아 같은 지명, 약간 콜롬비아라는 지명이 도대체 왜 생겼을까요? 콜럼버스 아니에요? 콜럼버스? 그렇죠.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고 유럽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대륙을 콜럼버스의 땅이라는 느낌으로 콜롬비아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는 그렇게 해서 생긴 나라 이름이고 미국에도 지명 중에 보면 뭐 콜롬비아 뭐 이런 게 많이 있죠. 뭐 콜럼버스도 있고. 뭐 워싱턴 DC에 이 DC가 디스트릭트 오브 뭐 콜롬비아인가 그렇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콜롬비아가 이제 아메리카의 이것도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 이름을 변형해서 이제 아메리카라고 한 건데 아메리카 이전에는 이제 콜롬비아가 대륙을 일컫는 말이었던 것처럼 라틴어에는 지명은 무슨 이하로 끝나고 금속 이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윰 이런 걸로 끝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틴어로 금을 아우룸이라고 하거든요. 아우룸. 아우룸.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약간 그런 걸 좀 좋아하는데 예. 뭔가 이렇게 언어 유희가 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우르. 약간 좀 뭐 그런 거 뭐 있죠? 약간 뭐죠? 그런 거 많죠. 즐거운 뭐 락 콘서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식으로 가끔 가다 보면 무슨 행사 이름 중에 무슨 뭐 아우름 뭐 대잔치, 아우름 축제 이런 게 있는데 보면 그게 영어로 AURUM이라고 써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네. 이게 사실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로 따지면 아우름이 이제 황금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멋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무슨 이음 이런 걸로 끝나는 게 많아요. 금속류 중에는. 그래서 이제 금속을 발견하면 옛날에 아우름이 금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 발견한 이거는 뭐 알루미늄이라고 이름 붙이자.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이름을 쭉쭉쭉 붙여가지고 그게 약간 관례화돼서 지금도 금속 원소 이름은 대충 무슨 윰으로 끝나는 것으로 약간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정말 연관성이 있었네. 네, 최근에 일본에서 발견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새로운 원소가 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여러 차례로 공모전과 뭐 내부적인 토의와 이런 거를 마친 끝에 일본의 나라 이름을 붙여가지고 요 금속 이름을 니호늄이라고 니호늄 저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니호늄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뭐 니호늄 덩어리를 이만큼 일본 사람들이 어디서 발견한 게 아닙니다. 네. 시험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말 아주 터무니없을 정도의 극소량을 아주 100만 분의 1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잠깐 딱 만들었다가 사라진 그 잠깐의 순간을 포착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포착하는데 성공을 했다. 좀 잘 안 받아들여지고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이거를 이제 서로 검증을 하다 보니까 포착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인정을 해줬고 이름을 발견한 일본 과학자들의 뜻대로 니온늄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게 그렇게 짧게 뭐 덩어리 진 거를 눈으로 본 것도 아니니까 이게 금속일지 뭘지 사실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늄을 붙였네. 네, 그런데 그래도 이제 니온늄으로 한 것이 이 주기율표의 이 원리에 따르면 같은 라인에 오는 것들끼리 같은 열에 오는 것들끼리 성질이 이제 같다, 비슷하다라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니온늄 같은 경우에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써보면 알루미늄이 오는 그 라인에 딱 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아주 극소량의 아주 짧은 시간밖에 확인 못했지만 대충 그래도 금속이라고 치자라고 해서 뭐 니호닌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니호늄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상세한 설명이었고요. 우리 또 잡지사가 꼭 성공해서 우리 곽 작가님의 염원인 듐듐 빌딩 꼭 세워봤으면 좋겠네요. 아무렴요. 그러려면 청조 전화를 잘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벌써 7월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원소 어폰 타임인 주기율표에서 만나볼 원소가 요즘처럼 더운 날 꼭 필요한 원소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원소이며 왜 더운 날 필요한 원소인지 소개해 주시죠. 냉매라는 것이 있어야지 이제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냉매의 오늘의 원소 플루오린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플루오린. 냉매란 무엇이냐? 차갑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매질이 되어줄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냉매라고 합니다. 에어컨, 냉장고 어떻게 보면 엄청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찬바람을 만들 수 있을까? 사실은 진짜 신기해할 만한 기술이에요. 그래요. 뭔가를 따뜻하게 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하다못해 많이 비비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불을 피우기 시작한 것도 따지고 보면 뭐 몇 만 년 전, 뭐 10만 년 전 이런 단위로 생각하는 엄청난 과거니까 뭔가 따뜻하게 만든다는 걸 뭐 어떻게 잘하면 따뜻해지겠지 생각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뭘 차갑게 만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럼 더군다나 뭐 얼 정도로 한여름에 뭘 얼릴 정도로 차갑게 하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뭘 차갑게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최근에 들어서야 보편화되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을 이용하냐면 우리 이제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언발의 오줌 누기 설명하면서 오줌을 많이 누워서 잠깐 따뜻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외부의 온도하고 비슷해지면 별로 따뜻해지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될 뿐더러 그 오줌이 말라서 날아가면서 땀이 바람 불 때 땀 마르면 더 시원해지는 것처럼 오히려 추위에 더 악화될 수 있다. 맞아요. 뭐가 액체 있는 물질이 증발돼서 날아가면 그만큼 열이 빼앗기면서 더 추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만 해도 이렇게 좀 발라놓고 바람 받으면 좀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 같은 데서 주사 맞기 전에 알코올 이렇게 바르고 나면 더 좀 빨리 금방 시원해지는 느낌이 팍 오죠. 시원하죠.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물을 뿌린 다음에 마르면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고 알코올 뿌린 다음에 마르면 더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뭔가 정말 팍팍 뿌리면 금방 팍팍 마르면서
아주 쉽게 시원해지는 그런 물질을 어떻게 찾아낸다면 그걸로 뭔가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찾아보니까 그런 물질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부탄가스 같은 그런 것만 해도 오늘 부탄가스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 부탄가스를 팍팍 쓰고 나면 부탄가스 통에 열기가 좀 안 받는 쪽 아래쪽 잡아보면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드는 시원해지는 거를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네. 그것도 부탄가스가 그 가스라이터 같은 데 보면 안에 찰랑찰랑한 액체로 들어있잖아요. 예. 그거 이제 부탄가스를 사용하면서 그 액체가 마르면서 가스로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그 작용을 하는 동안 마르면서 팍팍 시원해지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것 때문에 뜨거운 불판 옆에 있는 부탄가스도 시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응을 급격하게 많이 일으키면 사실은 부탄가스로도 에어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탄가스로? 네. 부탄가스는 뭐 구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근데 부탄가스로 만들면 일단 너무 위험하죠. 아, 잘못해가지고 좀 헐거워졌다. 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 쓰다가 보면 뭐 안에 뭐 가스가 지금 많이 나가가지고 가스를 보충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에어컨 기사님들이 하실 때 있습니다. 네. 부탄가스가 그런 식으로 줄줄 샌다라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위험하네. 그래서 아무 물질이나 일단 차갑게는 할 수 있지만 네. 일단은 새도 안전한 물질을 또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대형 창고에서는 암모니아가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이용한 냉동고가 지금도 대형 창고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는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일단 마시면 사람한테도 냄새도 안 좋고 뭐 사람 몸에도 안 좋고 불 붙으면 암모니아도 불이 붙거든요. 위험하네. 네, 그래서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암모니아 냉장고는 좀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막 온갖 물질을 다 탐구를 해본 거예요. 예. 과거에는 암모니아 냉장고 같은 것도 가정용으로 어떻게 팔아볼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되게 잘 밀봉을 하면 암모니아 냉장고 그렇게 위험하지. 왜냐하면 우리 뭐 냄새 넣을 거야. 부탄가스 같은 것도 사용하니까 네네. 냄새가 난다는 거는 사실은 암모니아 냉동고에서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장점입니다. 아, 그래요? 혹시나 새면 사람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알람 기능.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일부 그런 게 왜냐하면 뭐 부탄가스 같은 것도 사용하니까 뭐 암모니아 가스도 춥게 할 땐 좀 쓰시죠. 뭐 이러면서 팔 수도 있을 뻔도 했는데 네네. 과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20세기 들어와가지고 플루오린을 이용해서 만든 CFC 가스라는 물질을 개발했는데 이 물질 같은 경우에 뭐 불타지도 않고 사람한테 닿아도 뭐 거의 아무런 해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게 프레온 가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뿌리면 마르면서 금방 시원해지고 또 시원해지기만 하면 일회용으로밖에 못 쓰잖아요. 그걸 회수해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에도 용이해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기계를 돌리면서 기계 속에서 돌아가게 하면 계속 유지할 거야. CFC가 그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썼죠.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 물질을 개발하는 회사가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였는데 이거 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늘 높이 올라가면 오존층을 파괴할 수가 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오존층에서 자외선이 많이 쏟아지는 그런 일이 생기면 뭐 사람들 피부암도 많이 생기고 큰일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쓰지 말자. 라고 해가지고 1980년대 이거를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쓰지 말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거의 다 퇴출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HFC라는 물질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HFC 계통의 물질들이 다 쓰이는데 왜 HFC라고 부르느냐? H 수소, F 플로린, C 탄소 세 개의 원소가 주요 재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HFC라고 부르고 있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프레온 가스를 그렇게 안 쓰기로 한 지 지금 이제 한 20년 이상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존층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는 뭐 이제 다 멸망할 거야. 뭐 이렇게 프레온 가스 자외선 쏟아져 이제 모든 생명이 종말한다. 이미 늦었어. 뭐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을 하고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면 환경을 다 되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또 플루오린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HFC의 F를 맡고 있는 에어컨과 냉장고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원소 플루오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플루오린이라고 하면 아직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용어가 또 따로 있다고. 불소. 한자어로는 이제 불소라고 불소가 하죠. 훨씬 익숙하죠. 그런가요? 학교 다닐 때 플루오르라고 혹시 배우시지 않으셨어요? 가르쳐 주시긴 했을 텐데 제가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자어로 써서 이제 불소고 한동안 이거를 플루오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또 에디터들도 다 불소로 배웠대요. 불소 치약. 라틴어라든가 독일어 이런 쪽에서 플루오르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제 라틴어 말투를 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플루오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최근에
영어식으로 용어를 사용해야지 뭐 논문을 쓰거나 네. 논문 같은 걸 읽기에 더 편리하다라고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 대한화학회에서 공식 명칭을 플루오르에서 영어식인 플루오린으로 바꿨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요즘 교과서에는 대부분 플루오린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아, 요새 옛날에 저는 요오드, 뭐 부탄 이렇게 배웠는데 요새 조카들 보면은 아이오딘, 아이오딘. 뷰테인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네. 근데 이제 네,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면 또 이제 그걸로 다 이야기를 그렇군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네네. 잘 끊으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플루오린이라고 우리가 불소를 부르게 됐는데요. 이제 앞서 살펴본 탄소나 질소, 산소 이런 원소들은 우리 몸에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는데 그렇습니다. 플루오린, 불소도 그렇습니까? 플루오린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산소, 질소, 뭐 탄소 뭐 이런 것처럼 대량으로 사용되는 그런 물질이라거나 우리 몸에 뭐 꼭 필요한 비타민 같은 데서 원소로 꼭 활용되거나 뭐 그런 물질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 치약이라든가 몸에 필요한 중요한 뭐 어떤 약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 중요한 재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될 게 불소 함유 치약이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막 불소 덩어리가 막 들어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불소 덩어리가 막 들어있으면 엄청 위험합니다. 독합니다. 그래서 불소 덩어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네. 불소를 재료로 해서 만든 몸에 별로 해롭지 않은 물질이 아주 조금 치약에 섞여 있는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말이 너무 길잖아요. 불소를 재료로 만든 몸에 어떤 해가 없는 물질이 아주 조금 들어있는 치약이라고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불소 함유 치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치약 제품 잘 살펴보면 뭐 플루오르화 나트륨 뭐 이런 단어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주기율표 어느덧 9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원소의 쓰임은 이 반응성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꼈을 텐데 반응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쓰임새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플루오린은 화학 반응을 잘하는 편인가요, 작가님? 엄청나게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플루오린이 어떤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기로는 거의 뭐 최강의 물질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헬륨의 완전 대척점에 있는 거죠. 헬륨은 절대 화학 반응을 안 일으키는 쪽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플루오린은 하여튼 무슨 화학 반응이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루오린을 담아가지고 네. 유리병 안에 넣어놓지 않습니까? 예. 유리병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유리병이 막 녹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 물질이다. 헬륨의 어떤 반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화학계에서 혹은 뭐 어떤 물질을 가지고 뭘 만든다, 뭘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도저히 뭔가가 안 풀리는 일이 있을 때 야 아무리 그게 안 돼도 플루오린을 집어넣으면 뭐 어떻게 좀 바뀌지 않겠어? 치트키. 그런 식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뭐가 있는데 야 얘는 절대로 녹지를 않는 것 같다. 근데 이걸 어떡하지? 뭐 녹여야지 뭐 어디에 뭐 걸르든지 뭐 섞든지 어디에 바르든지 할 거 아니냐. 네네. 뭘로 녹여볼까? 뭐 끓이고 뭐 하고 뭐 아무래도 안 되면 네. 플루오린 하나 갖다 부어보자. 그 녀석 가져와. 플루오린 하나 갖다 부어보자. 뭐 그런 식으로 실제로 여러 가지로 많이 시도를 하는 그런 물질이 플루오린입니다. 그래서 플루오린이 들어있는 물질 중에서도 그렇게 반응성이 좋은 것들이 꽤 있고 네. 플루오린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보통 이제 플루오린 기체, 플루오린 가스라고 하면 우리 질소나 산소처럼 플루오린이 두 개가 쌍쌍이 붙어 있는 Fe 이렇게 쓰죠. 기호로. 네. 플루오린 원자가 두 개씩 붙어 있는 그 덩어리 플루오린 분자라고 하는데 네. 그것이 이제 흔히 플루오린 기체라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반응성이 야.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 녀석이 반응성뿐 아니라 이제 아까도 이제 불소가 덩어리로 취하게 했으면 위험하다 하셨잖아요. 독성도 굉장히 강해서 순수한 플루오린만 분리해내는데 과학자들이 그동안 굉장히 곤혹스러웠다고. 그렇습니다. 이 반응성이 강하다는 말 자체가 이 정도로 반응성이 강하면 그럼 곧 바로 독성하고 직결되는 거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 피부에 닿으면 피부하고 막 반응을 해가지고 딴 물질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원래의 피부라는 게 손상이 돼버린다라는 뜻이죠. 피부하고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뭐 피부 속에 있는 탄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피부 속에 있는 또 수분하고 이런 거 반응해서 막 지가 막 HFC로 변해버리고 난리 나네. 막 이렇게 하면 점점 피부가 그만큼씩 상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특이한 물질이 있을 것 같다라는 사실은 화학이 발전하면서 진작부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건 뭔가 특이한 원소가 하나쯤 껴있는 것 같은데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워낙 이 화학 반응을 잘하는 물질이다 보니까 네. 순수한 플루오린만 뽑아내려고 하면 딴 데 자꾸 딴 물질하고 화학 반응을 이렇게 그쪽으로 다 뭔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별거 아닌 거 있죠. 뭐 그냥 유리관에다가 플루오린 이렇게 쫙 뽑아보자. 네. 그러면 유리관으로 솔솔솔 플루오린 연기가 뽑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별거 아닌 그 과정 속에서도 유리하고 막 화학반응 이렇게 해가지고 팔불출. 네, 유리관을 막 녹여서 막혀버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실험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 순수 플루오린만 분리를 해가지고 뽑아낸다라는 게 네. 될 듯 하면서 계속 안 됐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19세기의 화학자들이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될 듯 하면서 안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이렇게 잘 안 되는 걸로 악명이 높다 보니까 또 이런 어떤 공을 세우고 싶어 하는 화학자들이 많이 뛰어든 거예요. 오기가 생겼구나. 이거를 내가 성공하기만 한다면 역사의 이름이 남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실험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플루오린 세가지고 플루오린 마셔가지고 뭐 죽는다거나 아이고. 플루오린이 뭐 잘못해가지고 뭐 귀로 들어와서 뭐 귀를 다친다거나 뭐 입으로 들어가지고 입을 다 댄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뭐 목숨 잃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 위험하네. 그래서 당시에 화학계에서 있었던 말 중에 네. 플루오린의 순교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플루오린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모험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프랑스의 화학자 앙리 무아상이라는 사람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한 끝에 네. 막 플루오린을 일부러 굉장히 차가운 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왜냐하면 차가우면 아무래도 화학반응이 좀 들이를 할 테니까 예. 그래서 그냥 유리관을 지나갈 때도 그냥 유리관 지나가면 상할 수 있으니까 네. 최대한 차갑게 막 얼음도 쌓아놓고 한 그런 유리관을 통과시키고 별별 그런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네네. 약간의 순수 플루오린을 뽑아내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최초로 플루오린을 분리한 화학자로 이름을 높였고 앙리 무아상 결국은 노벨상까지 받았죠. 노벨상을 그때 차지했는데 한 표 차이로 그때 노벨상 아깝게 놓친 분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주기율표의 아버지 드미트리 멘델레이프라고. 뭐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근데 한 표 차이인 줄 모르고. 근데 이제 노벨상 뭐 기본적으로 뭐 올림픽 게임처럼 뭐 누가 몇 표 차이로 승리했고 이런 거 공식 발표를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슈퍼스타 K가 아니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설이 있다 정도로 뭐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런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어서 아마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전에 경북 구미에서도 2012년에 불산이 누출된 사건이 있어서 그때 이제 사상자도 발생하고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죠? 네, 농작물이 대부분 고사 현상을 보인다. 저런 기사도 저희가 그 당시 기사를 띄워드렸습니다. 예, 그렇고요. 자, 에어컨, 냉장고, 치약에 사용되는 플루오린인데 그 활용도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 사용하는 프라이팬이나 냄비에도 플루오린이 있습니까? 뭐 당연히 일단 쓰이죠. 네. 우리가 냄비에 이제 코팅하는 것 중에 뭐 이렇게 들러붙지 말라고 이렇게 코팅하는 것 중에 좀 열에도 잘 견디고 굉장히 오래가는 물질 뭐 유명한 게 하나가 있죠. 무슨 뭐 어쩌고 런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물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플루오린을 이용을 해가지고 플루오린을 재료로 포함시켜가지고 약간 플라스틱처럼 뭔가 굳혀진 물질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개발한 물질인데 그 만들어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플루오린이 워낙 화학 반응을 잘하니까 그 물질의 재료로 돼 있는 고 성분들하고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화학 반응을 쫙 해가지고 그렇게 발라놓으면 굉장히 안전적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화학 반응을 아주 철저히 우리 질소 얘기할 때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고 물질, 고 플루오린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는 고 물질에는 열에도 잘 견딜 뿐더러 주변에 뭔가를 딴 거를 붙여도 걔네들하고는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상종을 안 하고. 플루오린이 이미 딴 물질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개발했어요. 나름대로 용도로. 근데 어떻게 대량으로 판매할 어떤 좋은 용도 같은 걸 잘 알 수가 미국 회사에서 만들었거든요. 미국 회사에서 뭐 그러려니 하고 뭐 이건 뭐 쓸데 있는 사람 사가시오 뭐 이런 정도로 했었는데 프랑스에 요 제품 이름을 만든 사람이 이름을 만들어 처음 장사했던 사람이 고 물질이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아저씨가 취미가 낚시였나 봐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낚싯줄에다가 요거를 잘 코팅을 하면 낚싯줄이 엉켰다가도 서로 좀 들러붙는 게 덜해가지고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기발하다. 그렇게 했는데 뭐 나름대로 그런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생각보다도 낚싯줄이 뭐 서로 이렇게 달라붙는 게 강해가지고 엉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쓸데기 없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발명가, 이 사업가 분의 부인이 그렇게 안 달라붙는 게 있으면 이 프라이팬 같은데 팬에다가 코팅을 하면 하다못해 계란 후라이라도 할 때 얼마나 유용하겠느냐. 계란 후라이 달라붙으면 쩌하거든요. 설거지할 때.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낚싯줄 같은 거에도 왜 바를 생각을 했지? 라고 하면서 그 프랑스 분이
그래서 그분이 만든 상표에도 무슨 그분이 만든 상표가 끝에 두 글자인데 한국으로 옮기면 끝에가 팔로 끝나죠. 팔. 그 팔에 F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플루오린에서 건너 온 F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코팅하는 게 탄생을 했고요. 그거 말고도 플루오린이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니까 뭐 별의별 이상한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무슨 불소 코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예 플루오린을 이용한 물질로 뭔가를 코팅하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가 비슷한 원리로 코팅 자체도 굉장히 잘 되고 뭐 방수가 잘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우리가 리튬 이야기하면서 리튬이 화학 반응을 굉장히 잘 일으키는데 플러스 전기를 띠는 방식으로 변하는 형태로 많이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형태로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이너스 전기를 굉장히 잘 띱니다. 어떻게 보면 리튬하고는 어떻게 보면 또 상극이죠, 그죠?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긴 하는데 하나는 플러스 전기를 잘 띠고 하나는 마이너스 전기를 잘 띠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이너스 전기를 잘 띈다고? 어떻게 잘하면 플러스 전기를 잘 띠는 리튬을 이용해서 전지를 만들었는데 마이너스 전기를 잘 띠는 플루오린을 이용을 해서 전지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배터리 만드는데도 플루오린이 자주 많이 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서도 이 플루오린을 이용한 물질이 굉장히 많이 쓰여가지고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플루오린도 중국 같은 데서 많이 생산하거든요. 플루오린 형석이라는 돌에서 뽑아냅니다. 그래서 형석 가공하는 뭐 중국 업체가 뭐 어떻게 됐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이 요즘 좀 어려워졌다. 혹은 뭐 거기에 경쟁이 치열해져가지고 형석이 굉장히 싼 값으로 출하되고 있어서 형석을 사다가 가공해가지고 플루오린을 뽑아내는 공장 이런 거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서 뭐 요즘에 새로운 기술이 공법이 개발이 돼가지고 플루오린 싸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배터리가 원자재 가격이 싸져가지고 요즘 뭐 이익이 많이 남고 있다. 뭐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배터리 산업이 중요하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식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 빠꼼하게 아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해요. 형석 들어본 적도 별로 없잖아요. 김형석 씨밖에 몰라요. 제 친구도 어릴 때 형석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본 적도 잘 없는 그런 건데 이게 주식에 빼꼼하게 아시는 분들은 이 정보의 비대칭. 이게 지금 중국에서 형석과 관련된 어떤 사업이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형석에서 뽑아서 만드는 플루오린의 시세가 변할 것이고 그거를 보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더 잘 되겠구나. 여기에 투자를 하자. 뭐 이런 의미에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원소 타이밍 주기율표를 보면 수익률이 올라가나요? 그랬으면 참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취율도 오를 텐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배터리 산업은 그렇다 치고 반도체 산업에도 이 플루오린이 중요하다던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플루오린으로 만든 산성 물질, 우리 흔히 이제 플루오린을 불소라고 하니까 이제 불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죠. 불화수소 이렇게 부르고 플루오린 화수소 이렇게도 부르고 이 불산 같은 경우에 이제 플루오린으로 이제 산을 만들었으니까 산이 얼마나 쓰기가 좋겠습니까? 뭐 훅훅 깔끔하게 싹싹 잘 녹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녹이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 할 때 플루오린을 써가지고 녹이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기본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원리가 반도체가 전자 회로니까 안에 이제 회로로 이렇게 전선들이 많이 연결돼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반도체 조그만한데 사람이 아주 가난한 전선을 구해가지고 핀셋으로 하나하나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선 그림을 위에다가 프린트를 해놓고 아주 미세하게 축소를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놓고 거기다가 그 전선을 프린트한 데 사용한 그 잉크는 녹이지 않으면서 나머지 부분은 잘 녹이는 것 같은 물질을 뿌리면 잉크가 있는 부분은 녹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녹아내리는데 그 녹아내리는 부분을 금속 물질로 해놓으면 잉크로 이 칠해놓은 부분만 금속이 싹 남아가지고 거기에 전선 배선을 연결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생기죠. 신기하다. 실제는 요거보다 더 복잡하게 몇 단계에 걸쳐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뭔가를 녹이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식각 공정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곽재식 공정? 식각 아니 갑자기 무리수를 두었군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반도체에서는 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녹이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때 이 불산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당연히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곤란하겠죠. 반도체가 굉장히 정밀해야 되는데 불산을 뿌렸는데 그 안에 어떤 먼지 티끌이 조금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반도체에다 틱 붙어버리면 다 불량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순도의 불산을 만들어서 반도체 회사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8, 9이다, 뭐 6, 9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6, 9이라는 거는
99.9999% 순도. 부자가 6개 있는 순도를 뭐 6-9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6-9이다, 8-9이다, 9-9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정도의 순도를 가진 불산을 사용해야지 반도체 공업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고순도 불산을 만드는 게 기술이었고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로 일본 회사들이 경쟁력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하나만 끝으로 핵 발전할 때도 플루오린이 핵 발전할 때도 플루오린이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를 만들 때 원자력 핵 연료를 만들 때 그때 이제 플루오린이 사용이 되는 것인데요. 원자력 발전에서 사용되는 핵 연료는 우라늄 중에서 약간 무거운 우라늄과 약간 가벼운 우라늄 중에서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약간 가벼운과 약간 무거운 거 우라늄 두 가지가 있는데 무게가 한 235대 238 정도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우라늄 235, 우라늄 238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그 중에 어떤 게 핵 연료로 쓸 수 있는 걸까요? 가벼운 거. 가벼운 게 그래요? 가벼운 게 핵 연료로 유용한 겁니다. 근데 가벼운 게 굉장히 조금밖에 없어요. 대체로 다 무거운 것들입니다. 그래요? 가벼운 게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별로 무게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내기가 같은 우라늄이기 때문에 뭐 성질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분리해내기가 골치 아픕니다. 분리할 방법이 마땅찮아요. 가벼운 것만 쏙 빼내기가. 쏙 빼내야지 그걸 연료로 쓸 수가 있는데 쏙 빼내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일단 과학자들이 무슨 방법을 생각을 했냐면 나름대로 어떤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원심 분리기에 돌린다든가라고 하면 가벼운 건 좀 더 많이 튕겨나가고 뭐 무거운 건 좀 덜 튕겨나가고 뭐 이런 거 반대로 튕겨나가는 거 뭐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분리를 하고 이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라늄이 금속이거든요. 그 금속 덩어리를 일단 산산이 쪼개놔야지 그 중에서 무거운 거 가벼운 거를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라늄을 쪼개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냐. 일단 가늘게 빻는 거 정도로는 뭐 그것도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부족해요. 아무리 곱게 갈아도 완전 지금은 거의 원자 하나하나가 다 분리되는 정도로 지금 이걸 분리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아예 기체 상태로 만들어버리자. 기체라는 거는 원자 몇 개가 붙어가지고 서로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를 기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질소, 산소 이런 표현할 때 산소 기체는 산소 원자가 2개씩 붙어서 날아다니는 거다. 질소 기체는 질소 원자가 2개씩 붙어서 날아다니는 거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체라는 거는 원자 몇 개가 그냥 다 각자 떨어져가지고 그 정도씩만 서로 붙어서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라늄을 기체로 바꿀 수 있다면 우라늄을 기체로 바꿀 수 있다면 우라늄이 조각조각 떨어져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무슨 뭐 어떻게든지 걸러내면 그 중에서 가벼운 것만 뽑아내면 고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기체로 만드냐고. 그 이제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끓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라늄을 일단 녹이고 그다음에 뭐 죽도록 이걸 많이 아주 뜨겁게 지지면 언젠가는 끓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생각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쇠를 녹이는 것도 힘든데 녹인 다음에 그걸 또 어떻게 끓이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하다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또 어떤 치트키 화학하는 사람이 하나 짓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안 되겠는데 우리 플루오린이나 좀 부어볼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플루오린을 부으면 6불화 우라늄이라고 해가지고 플루오린이 우라늄 1대 6의 비율로 우라늄 대 플루오린이 1대 6의 비율로 플루오린이 우라늄 원자를 감싸면서 우라늄이 조각조각 분해됩니다. 6개가 우라늄 하나를 감싸면서. 그래서 플루오린 자체가 원래 기체거든요. 가벼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쇳덩어리인 우라늄이 플루오린을 그렇게 하면 기체로 피어오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릅니다. 기가 막히게 플루오린을 뿌리면 우라늄 쇳덩어리가 솔솔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거예요. 명불허전이군요, 역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연기가 된 상태를 가지고 그걸 이제 다 분리를 잘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벼운 그러니까 플루오린은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우라늄만 그 중에 우라늄 235가 있고 238이 있으니까 그 6불화 우라늄 상태에서도 가벼운 우라늄 옆에 플루오린이 달라붙은 거는 조금 더 가볍겠죠. 그렇죠. 같은 6불화 우라늄이라는 그것만 잘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모은 다음에 다시 이제 플루오린을 딴 걸로 제거하는 수소를 제거한다는 그걸 하면 우라늄 235만 모여 있는 덩어리가 딱 모이는 거죠. 드디어. 그래서 요거 기술을 만약에 개발한다. 라고 하시면 아마 개발 안 됐어요? 아니 개발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개발해내신다라고 하시면
아마도 어떤 국정원이나 혹은 뭐 CIA나 이런 데서 아마 잡아가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 잘하면 네. 앞으로 이 기술 절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풀려날 것이고 잘못하면 막 진짜 뭐 이상한 나라에 붙잡혀 가가지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라 라고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 핵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려웠는데 네. 좀 만들어 봐라. 이번 추리집에 그런 내용 있나요? 비슷한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사설 탐정사의 밤. 사설 탐정사의 밤. 그렇습니다. 또 우라늄의 밤 이렇게 검색하시면 안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사설 네, 탐정사입니다. 사설 탐정사의 밤. 예, 그렇습니다. 플루오린 또 알차게 배워봤습니다. 무더위에 많이들 지치실 텐데요. 잡지사 구독자라면 올여름 에어컨 틀 때마다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꺼내 드실 때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양치할 때마다 플루오린아 고마워 마음속으로 읊조려 주시길 바랍니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축일표 다음 시간도 기대해보죠. 곽재식 작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